제7화 뒷골목 선술집. 에바 주인, 술 때문에 우리의 값진 피가 묽게 돼서야 되겠어? 벽에 기대어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한 검투사가 주인의 등을 퍽 쳤다. 이곳은 폼페이의 지저분한 뒷골목에 있는 선술집이었다. 화려한 벽으로 둘러싸인 널따란 방에 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거기에서 한 무리의 검투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팔이 무쇠같이 단단했으며 목은 짧지만 다부졌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고 험상궂었다. 주인은 맨팔을 드러낸 채 흰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띠에 열쇠와 냅킨을 아무렇게나 찔러놓고 있었다. 이미 한창 나이를 지나 인생의 가을을 맞은 나이였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하고 몸집이 좋았다. 옆에 있는 힘이 세어 보이는 검투사들에게 조금도 밀릴 것 같지가 않았다. 뭐가 어쨌다는 거야? 모자나 스폴리아리움에 들어갈 녀석한테는 이것도 과분하지? 몸집이 큰 주인은 호랑이가 나직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빽빽거리는 거냐, 이 늑다리야! 이번에 이겨서 종려나 무관을 타고 말 테다. 그리고 상금을 타면 이 집 술 같은 건 마셔주십시오 하고 비로도 안 마실 거다. 검투사가 조롱하듯이 쏘아붙였다. 여보게들, 지금 하는 말 들었나? 이 녀석 거창하게 나오는데 스포로스, 니게르, 테트라이데스 다 들었지? 이 녀석이 자네들한테 상금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잖아. 자네들이 이 녀석을 이기지 못한다면 경기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주인이 소리쳤다. 닥쳐! 우리 스승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검투사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화를 냈다. 그런데 테트라이데스가 성이 나서 호통쳤다. 리돈, 건방진 소리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몸집이 큰 니게르도 리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으스댔다. 나는 15번이나 이겼다. 나도. 스포러스도 눈을 치뜨고 부르짖었다. 치, 이제 곧 겨룰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자네들의 용기를 잘 간직해두는 게 어때? 리돈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나는 그것도 그렇군. 나는 니놈 목숨 같은 건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내가 니놈의 생명의 밧줄을 아무리 풀어주어도 신이 그 밧줄을 잘라버릴지도 몰라. 주인이 뚱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인 영감, 그토록 밧줄이 걱정된다면 여기 돈 있어. 이것으로 사면 되지. 리돈이 비아냥거렸다. 화가 몹시 난 선술집 주인은 느닷없이 리돈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으깰 듯이 꽉 움켜쥐었다. 티탄 같은 힘으로 쥐었기 때문에 리돈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튀어 옆 사람들의 옷에 묻었다. 그들은 잔인하게 웃었다. 꼴 좋다, 애송이. 정신 좀 들었냐? 그런 꼴을 당해도 싸다 싸. 조심해라. 이래봬도 나는 20년 동안이나 경기장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마지막에 우승 기념으로 채찍을 받고 무사히 은퇴했지. 너 같은 애송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들을 내가 아냐? 주인이 잡고 있던 리돈의 손을 던지듯이 놓았다. 리돈은 그때까지 표정 한번 바꾸지 않고 웃으며 태연스레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인이 손을 놓은 순간 리돈은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갑자기 주인의 목을 향해 사납게 덤벼들었다. 그 맹렬한 기세에 다부진 주인도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리돈은 주인 위에 덮치듯이 올라탔다. 그대로 3분만 더 놓아두었다라면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판이었다. 그때 주인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란 주인의 아내가 안에서 튀어나왔다. 그 여자, 즉 스트라트니스는 남편인 부르보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선수의 명단에 오른 적이 있는 여걸로서
키가 크고 팔이 굵어 몸집이 남자 같았다. 남편이 위태롭다는 걸 알아차린 스트라트니스는 남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리돈의 허리를 긴 뱀 같은 팔로 잡고 힘껏 당겨 남편에게 떼어놓으려고 했다. 리돈의 발이 공중으로 들렸다. 그러나 리돈은 두 손으로 부르보의 목을 꽉 졸랐다. 다른 검투사들은 그 싸움을 지켜보기만 했다. 리돈의 손을 겨우 떼어놓은 선술집 주인 부르보는 피투성이가 되어 일어섰다. 리돈은 여전히 스트라트니스 품에서 버둥거렸다. 그러다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자 허리띠 사이에 손을 넣어 칼을 꺼냈다. 놀라 물러선 스트라트니스가 외쳤다. 칼을 들다니, 비겁한 놈. 그래가지고 신사라고 할 수 있냐? 아니, 검투사라고 할 수 있냐? 리돈은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자네 생각보다 세던걸? 자, 악수하세. 손 줘. 다시 침착해진 부르보가 리돈을 보면서 말했다. 이거 재밌는걸요, 부르보 영감. 거칠지만 순수한데요? 리돈, 자네도 손 내밀게. 검투사들이 말했다. 그래, 영감의 목에 난 피를 조금 핥아보았을 뿐이야. 사실은 완전히 다 마셔버리고 싶었지만. 리돈이 부르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어련하겠나. 술집 주인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야만 진정한 검투사라고 할 수 있지. 뭐니 해도 인간은 정신이 중요해. 그쯤 되면 맹수한테도 지지 않을 거야. 저 따위 굼뜬 놈이 이기다니 말이나 됩니까? 테트라이데스가 소리쳤다. 자. 그때까지 머리를 빗고 옷을 매만지고 있던 스트라트니스가 말했다. 화해했으면 좀 조용히들 해요. 여러분의 보호자이자 후원자인 젊고 지체 높은 분들이 오시겠다는 전갈이 왔으니까. 이번 큰 시합에 내기를 하신다는데 그 전에 여러분을 보고 싶다는 거야. 도장보다 이런 허물없는 곳이 더 좋다나? 하긴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폼페이에서 제일 가는 검투사들이 우리 집에 모인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거야. 맞는 말이야. 맞장구를 친 부르보는 술통 같은 큰 잔에 포도주를 따라 쭉 들이키고 나서 말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진정한 검투사라고 할 수 없지. 리돈, 마셔. 그리고 나처럼 꼭 우승하게. 당신은 이리 오세요. 이리 오라니까요. 스트라트니스가 남편의 귀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어리광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세게 당기지 마! 이놈의 마누라야! 부르보가 욕을 했다. 입 좀 닥쳐요. 칼레누스 씨가 지금 변장을 하고 뒷문에 몰래 찾아왔어요. 아마 돈을 듬뿍 가지고 왔을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소곤거렸다. 그렇다면 만나러 가야지.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얼마나 마시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해. 알았지? 악당 중에 악당이니까. 걱정일랑 붙들어 매세요. 부인이 대답했다. 부르보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을 놓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우리의 친절한 후원자가 우리 몸을 보러 온다고 했는데 대체 누가 그 말을 전해줍디까, 아주머니? 니게르가 물었다. 레피두스 나리아. 폼페이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들 하는 클로디우스 나리하고 아테네 분인 글라우커스 나리를 데리고 온대. 내기에다 다시 내기를 하면 어떻겠나? 테트라이데스가 외쳤다. 클로디우스 나리는 나한테 20데나리온을 걸 거야. 리돈, 너는? 아니야, 그분은 나한테 걸 거야. 리돈이 대답했다. 아니야, 나한테 걸 거야. 스포러스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얼간이들 같으니 자네들은 그분이 이 니게르를 젖혀두고 자네들한테 걸 거라고 생각하나? 니게르도 큰 소리를 치고 나섰다. 자, 그만들 둬요. 스트라트니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탁자에 둘러앉은 손님들을 위하여 큰 술통을 열며 말했다.
당신들은 저마다 제일 가는 검투사나 된 양 큰 소리 치는데 만일 죄수가 되어 끌려나간다면 저 누미디아 사자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나는 아주머니같이 힘센 여자가 덤벼도 쑥 빠져나왔잖아요. 나 같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리돈이 말했다. 그러자 테트라이데스가 말했다. 이건 딴 얘긴데 아주머니네 집에 그 예쁘고 어린 노예는 요즘 어떻게 된 거요? 그 맑은 눈동자의 눈먼 아가씨 말이오. 한동안 못 본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몸이 약해서 넵튠 신의 아들같이 거칠고 야만스러운 그대들 앞에는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한테도 좀 과분할 만큼 고상하다니까. 그래서 늘 거리로 내보내 꽃 파는 일을 시키거나 귀부인 댁에 보내 노래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는 편이 여기서 그대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보다 벌이가 낫다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냥하고 머리가 좋은 노예를 사왔소? 그 노예는 아주머니보다는 귀부인의 노예로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리돈이 말했다. 하긴 그래. 그래서 언젠가는 팔아치워 돈이나 벌까 해. 그런데 우리가 니디아를 사오게 된 얘기 듣고 싶어? 스트라트니스가 물었다. 듣고 싶지. 우리 집에 스타히라라는 노예가 있었잖아? 그 스타히라가 어느 날 아무 사고도 없이 죽어버렸지 뭐야.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그래서 노예를 사러 시장에 갔는데 값이 크게 오른 거야. 그때 돈도 넉넉지 못해서 그냥 돌아오려는데 웬 노예 장수가 와서 어린이라도 괜찮다면 하나 있다. 얌전하고 똑똑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데다 혈통도 좋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태생이냐고 물었더니 테살리아라지 않겠소? 테살리아 여자는 똑똑하고 얌전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 아이를 보러 갔지. 아이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가슴에다 손을 대고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값이 싸기에 사기로 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아이가 장님이지 뭐야. 속은 걸 생각하면 천불이 났지만 관청에 고소해봐도 그 상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쓰기로 했던 거지.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니 그 아이 탓도 아니고 헐값에 샀으니 손해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 아이는 스타히라처럼 힘도 세지 않아서 집안일에는 쓸모가 없었어. 그런데 아르구스의 눈이라도 달린 양 감각이 예민해서 중심과 길을 익히더니 어느 날 아침엔가는 돈을 조금 가지고 오더라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집 좁은 뜰에 핀 꽃을 꺾어가지고 가서 팔았다는 거야. 우리는 그 아이가 신이 내려주신 노예라고 생각했지. 그 뒤부터 꽃을 바구니에 담아주고 거리로 내보냈어. 그러자 그 아이는 그 꽃을 테살리아식으로 화환을 엮어서 파는데 멋쟁이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비싸게 사주는 거야. 다른 꽃 파는 소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 고스란히 집으로 갖고 와. 이렇게 그 아이가 부지런히 벌어주기 때문에 머자나 스타이라 같은 노예를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테살리아의 유괴범이 그 아이를 마음씨 착한 부모 몰래 훔쳐온 거겠지. 그 아이는 화환을 예쁘게 만들 뿐 아니라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시사라도 켜기 때문에 돈을 꽤 버는 편이야. 아주머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고기 좀 주시오. 배고파 죽겠소. 스포러스가 소리를 질렀다. 나도 배고파. 니게르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손바닥에 칼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스트라트니스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잠시 후에 큰 고기를 접시에 얹어들고 도로 나왔다. 그걸 탁자에 놓자 검투사들은 일제히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며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제8화 술창고 비밀방. 칼레누스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안쪽 술창고로 간 선술집 주인 부르보는 작은 비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방에는 뒷문으로 나가는 좁다란 통로가 있는데
폼페이 집에는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이었다. 탁자 너머에서 이시스 신전의 사제 칼레누스가 망토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부르보는 폼페이에 사는 칼레누스의 하나밖에 없는 친척이었다. 두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꾸며 돈벌이를 하느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부르보가 칼레누스와 마주 앉자 칼레누스가 지갑에서 돈을 쏟아놓았다. 부르보는 그걸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어때? 나는 약속대로 깨끗이 돈을 치렀어. 이렇게 근사한 돈벌이를 안겨주었으니 나한테 얼마쯤 살해를 해도 괜찮지 않나? 칼레누스가 물었다. 네, 살해는 한다고요. 하고 말고요. 부르보가 짐짓상냥하게 대답하고 돈을 가죽 지갑에 걸어 담아 그걸 허리춤에 달았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풀어놓았을 허리춤을 허리띠로 단단히 묶었다. 이시스, 파이시스, 나이시스, 다른 이집트에 계신 여러 신이시여. 우리 집 귀여운 니디아는 진정 헤스페리데스입니다. 그렇다마다요. 저한테는 황금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 아이는 노래도 잘 부르고 무사처럼 춤도 잘 추지. 칼레누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주인께서 선뜻 큰 돈을 주시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분은 신이십니다. 부르보가 외쳤다. 돈을 많이 주시는 부자라면 나는 어떤 분이라도 숭배합니다. 자, 어서 한잔 하십시오. 우리는 오랜 친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무리 물어도 아이가 겁만 내고 있을 뿐 맹세를 했다면서 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나도 말할 수 없어.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거든. 맹세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맹세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통 맹세라면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이건 그런 것하고는 달라. 칼레누스가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큰 잔에 담긴 포도주를 단숨에 쭉 들이켰다. 실은 맹세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인, 그분의 복수가 무서운 거야. 그분은 뛰어난 마법사여서 달 말고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고 마음을 놀라치면 그 달까지도 자백을 시키는 분이야. 이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부르보는 칼레누스의 주인이 뭔가 계략을 꾸미고 돈을 벌기 위하여 니디아를 이용하는데 비밀을 지키려고 니디아와 칼레누스에게 맹세를 시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났다. 칼레누스는 얼른 망토 두건을 뒤집었었다. 젠장 맞을. 주인이 중얼거렸다. 니디아로구나. 이윽고 니디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왜 그러냐. 안색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은데. 간밤에 늦도록 연회에서 노래를 불렀던가 보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릴 때는 언제나 빠릿빠릿해야지. 부르보가 말했다. 니디아는 대답하지 않고 나른한 듯이 의자에 앉았다. 그때까지 파리하던 낯빛에 갑자기 핏기가 돌았다. 그리고 작은 발로 마룻바닥을 차더니 작정한 사람처럼 말문을 열었다. 주인나리, 저는 밥을 못 얻어먹건 두들겨 맞건 죽인다고 으르대건 상관없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끔찍한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바보 같은 애! 부르보가 무섭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고 두 눈에는 핏발이 섰다. 뻔뻔스러운 것 같으니 말 조심해! 싫어요! 싫어요! 니디아가 두 손을 맞잡고 가슴에 대며 말했다. 뭐가 어째? 그래, 알았다. 가기 싫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그럼 거리 한가운데건 어디건 가리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어요. 리디아가 얼굴을 붉혔다. 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되지. 그러면 신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지금 관청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겠어요. 리디아가 일어섰다. 맹세를 잊지 마라.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끼어든 칼레누스의 목소리였다. 그 말은 이 불행한 소녀에게 소름 끼칠 만큼 큰 충격을 주었다. 리디아는 애원하듯이 두 손을 맞잡고 울부짖었다. 이제 끝장이에요. 리디아가 슬픔을 못 이기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그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스트라트니스가 험악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왜 이러죠? 얘한테 무슨 짓을 한 모양이군요, 그 영감이! 조용히 해. 임자도 허리띠하고 옷을 새로 사고 싶겠지? 조심하지 않았다간 우리 모두 지옥행이야. 부르보가 말했다. 네? 스트라트니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때 리디아가 스트라트니스의 발치에 몸을 내던지고 그 무릎에 매달려 안 보이는 가엾은 눈을 들었다.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끔찍한 연애에는 안 갈래요. 리디아가 흐느끼면서 애원했다. 닥쳐! 스트라트니스가 리디아의 두 손을 마구 잡아 끌었다. 어지간히 해라. 너는 노예야. 노예 주제에 고상은 무슨 고상? 스트라트니스가 호통쳤다. 자, 이 소리 좀 들어보. 부르보가 지갑을 꺼내 짤랑짤랑 소리나게 흔들었다. 어떻소? 이 근사한 소리 들었지? 기분 한번 좋군. 임자의 망아지 고삐나 바싹 당겨 잘 길들여놔. 안 그랬다간 이런 소리 다시 못 들을걸? 이 아이는 지금 몹시 지쳐 있어요. 다음번에 부를 때는 더 얌전하게 길들여서 보내드릴게요. 스트라트니스가 칼레누스에게 말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높은 분이 계신가 보군요. 리디아가 겁먹은 얼굴로 보이지 않는 눈을 한껏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걸 본 칼레누스는 허둥지둥 의자에서 일어나 중얼거렸다. 앞이 보이나 봐. 거기 누구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처럼 앞을 못 보는 분이라면 제 마음을 아실 텐데. 리디아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저리로 데려가! 부르보가 외쳤다. 자, 가자! 스트라트니스가 불쌍한 리디아의 어깨를 떠밀었다. 리디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듯 몸을 뒤로 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껏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두 분이 저를 키워주셨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사는 줄 꿈에도 모르고 계시겠지. 리디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리디아가 다음 말을 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어떤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이시여. 저는 이미 신 앞에 맹세했습니다. 스트라트니스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다. 한 손으로 리디아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오른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손으로 리디아를 후려친다면 가냘프고 연약한 리디아는 당장 으스러지고 말 것이다. 스트라트니스도 그거란 모양인지 손을 내리고 리디아를 벽 쪽으로 끌고 가 갈고리에서 밧줄을 내렸다. 아, 그것으로 얼마나 맞았던가. 스트라트니스는 밧줄로 리디아를 때리기 시작했다. 눈먼 소녀가 아파서 질러대는 비명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제9화 값비싼 흥정. 이것 보게, 씩씩한 친구들이 다 모여있군. 레피두스가 선술집 문간으로 들어서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우리는 누가 스승의 이름을 가장 빛내줄 검투사일지 보러 왔다. 검투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젊고 쾌활하고 돈 많은 폼페이의 새 멋쟁이 귀족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 원형 경기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정말 몸집이 좋군. 과연 검투사야. 클로디우스가 글라우커스를 보며 말했다. 군인이 아닌 게 아쉽군. 글라우커스가 대답했다. 레피두스는 여자 같은 흰 손으로 검투사의 우람한 어깨를 쳐보기도 하고 크고 시꺼먼 무쇠 같은 몸뚱이를 만져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피고 있다가 물었다. 이봐, 니게르. 너는 어떤 방법으로 싸울 거지? 그리고 상대는 누구야? 예, 스포러스가 도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거인 같은 니게르가 대답했다. 그래야지. 그러자 스포러스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울부짖듯이 말했다. 상대방은 칼을 쓰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물과 삼지창으로 맞서겠습니다.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러면 제 몸값은 왕관을 얻을 만한 값을 할 겁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나의 헥토르. 내기 돈은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겠군. 그런데 자네는 니게르의 상대한테 걸기로 했던가, 글라우커스? 나는 니게르를 찍었어. 클로디우스가 물었다. 이것 봐, 내가 말한 대로지? 클로디우스 나리는 내 실력을 아시는 거야. 이봐, 스포러스. 이제 너는 죽었다. 니게르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클로디우스는 서판을 꺼내놓고 10데나리온 내기 하고 철필로 적으면서 물었다. 자네는 누구한테 걸 건가? 좋아. 글라우커스가 대답하고는 리돈을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한테 걸까?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 검투사는 다른 검투사보다 조금 여위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귀족처럼 얼굴이 고상해 보였다. 검투사가 된 지 얼마 안 돼 풋풋했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리돈이라고 하며 목검으로 연습하고 있는 풋내기입니다. 니게르가 공손히 대답하고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성깔이 있는 녀석이어서 테트라이데스한테 도전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도전해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리돈이 말했다. 그래? 어떻게 싸울 생각이지? 레피두스는 일단 이렇게 묻고 나서 리돈을 연신 살펴보았다. 치, 아직 애송이 아니야? 테트라이데스하고 싸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는걸? 레피두스가 말했다. 리돈은 그 말을 비웃었다. 저 사람은 시민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클로디우스가 물었다. 시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시민입니다. 니게르가 대답했다. 리돈, 팔 좀 뻗어봐. 레피두스가 감정하듯 말했다. 리돈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다른 검투사들을 보며 두 팔을 쭉 뻗었다. 굵기는 다른 검투사보다 가늘었지만 근육은 단단했고 두 팔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아주 아름다웠다. 세 사람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좋아. 무기는 뭐지? 클로디우스가 서판을 손에 들고 물었다. 우리는 처음에 세스터스로 싸웁니다. 그것으로 싸우다 승부가 안 날 때는 칼로 싸웁니다. 테트라이데스가 리돈이 칭찬받는 것에 질투를 느끼며 우거지상을 하고 날카롭게 말했다. 세스터스로 싸운다고? 글라우커스가 소리치고 다시 말했다. 그건 안 돼, 리돈. 세스터스는 아테네 풍습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그것으로 싸우려면 근육이 더 단단해야 돼. 너는 살이 너무 없어. 세스터스는 그만둬라. 그럴 수 없습니다.
리돈이 대답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합은 상대방이 도전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무기로 안 해도 되잖아. 저도 명예가 있습니다. 리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세스터스로 싸운다면 나는 2대1로 테트라이데스한테 걸겠네. 어떤가, 레피두스? 같은 조건에 내기를 걸지 않겠나? 클로디우스가 물었다. 싫어. 비록 자네가 일에 대해서 3을 주겠다 해도 내가 훨씬 손해야. 무엇보다 리도는 두 번째 승부까지 가지도 못할 거야. 자네 생각은 너무 단순해. 레피두스가 대답했다. 글라우커스, 자네는 어떤가? 클로디우스가 물었다. 나는 리돈한테 걸겠네. 3대1로 하세. 그럼 내 10데나리온에 대해서 30데나리온이다 이거지? 응. 클로디우스는 곧바로 서판에 적어놓았다. 나리, 죄송하지만 제가 이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리돈이 낮은 목소리로 글라우커스에게 물었다. 얼마나 받느냐고? 글쎄다. 한 7데나리온쯤 되겠지? 그런데 너는 아직 어려. 아테네 사람은 명예만 존중하지 돈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 로마 사람은 어디까지나 로마 사람이란 말이야. 치사해. 리돈의 구릿빛 얼굴이 붉어졌다. 글라우커스 날이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명예와 돈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검투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비열한 녀석. 그런 째째한 생각으로는 크게 될 수 없어. 저는 째째하지 않습니다. 리돈은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부르보가 보이지 않는군. 어디 갔을까? 부르보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안에 있습니다. 니게르가 안쪽 문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스트라트니스, 그 용감한 할망구는 어디 갔지? 레피두스가 물었다. 여러분께서 오시기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니게르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겁먹은 듯한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깜짝 놀랐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저는 아직 어립니다. 장님입니다. 때리지 말아주세요! 저런 귀에 익은 목소리다. 그래, 저건 불쌍한 꽃 파는 소녀야. 글라우커스가 급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글라우커스는 문을 열어젖혔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스트라트니스에 붙잡혀 버둥거리고 있는 리디아가 눈에 띄었다. 밧줄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 밧줄이 허공에 날았다. 그런데 누군가 밧줄을 잡았다. 이 악마야! 글라우커스가 왼손으로 니디아를 당겨 스트라트니스에게서 떼어놓고 꾸짖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너하고 같은 여자가 아니냐? 게다가 아직 어리고! 아, 불쌍한 니디아. 나리께선 글라우커스 나리시군요. 꽃파는 소녀가 정신없이 부르짖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눈물이 멈추었다. 니디아는 웃었다. 그리고 글라우커스의 팔에 매달려 그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외지인이 웬 참견이지? 내가 내 노예를 어떻게 하건 상관 마시오. 꼴 같지 않게 좋은 옷을 입고 향수 냄새를 풍겨대봤자 그대는 로마 시민이 아니지 않소? 아주머니, 말이 지나치군. 레피두스와 함께 들어온 클로디우스가 스트라트니스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은 내 친구다. 클로디우스가 글라우커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노예나 내놓으시오! 스트라트니스가 글라우커스의 멱살을 움켜잡고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내주지 않겠다. 니디야, 이제 무서울 것 없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글라우커스가 니디아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임자, 이제 그만해. 그깟 노예 가지고 웬 야단이야. 날이 놓아드려. 놓아드리라면 놓아드리지 못해? 부르보가 마지못해 나섰다. 부르보는 날뛰는 아내를 억지로 잡아서 떼어놓았다.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그 사람은 벌써 갔습니다. 칼레누스는 기회를 보아 이미 방을 나가버렸다. 그 사람은 내 친구인데 형제처럼 각별하게 지내는 술친구입니다. 개처럼 얌전한 녀석이어서 이런 소라는 딱 질색하거든요. 부르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하고는 니디아에게 부드럽게 대했다. 얘, 그렇게 매달리다가 손이 못 찢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용서해 줄 테니 놓아라. 싫어요. 저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니디아가 글라우커스에게 바싹 매달렸다. 니디아의 야윈 얼굴과 애처롭게 애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글라우커스는 낡은 의자에 앉아 니디아를 무릎에 앉혔다. 글라우커스는 긴 머리털로 니디아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주고 뺨에 입을 맞추며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었다. 이 다정하고 따스한 손길에 사나운 악마 같은 스트라트니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집 눈먼 니디아가 저런 보살핌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걸. 스트라트니스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글라우커스는 부르보를 올려다보고 물었다. 얘는 자네 노예지? 이 아이는 노래도 잘 부르고 꽃을 돌보는 솜씨도 아주 뛰어나. 이런 노예를 어떤 귀부인한테 드리려 하는데 이 아이를 팔 수 없겠나? 글라우커스는 가엾은 소녀의 몸이 기쁨에 떨고 있는 걸 느꼈다. 니디아는 눈까지 덮인 머리털을 쓸어 올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가엾게도 니디아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니디아를 팔란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스트라트니스가 고집을 부렸다. 니디아는 깊은 한숨과 함께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앉았다. 그리고 다시 주인의 옷자락을 잡았다. 뭐라고? 클로디우스가 소리쳤다. 내 말 듣는 게 좋을 걸, 부르보! 그리고 안주인! 내 화를 돋우었다간 여기 장사는 오늘로 끝이야. 부르보, 자네는 우리 친척 조영관인 판사한테 어떤 신세를 지고 있나? 내가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 집 술통은 모조리 박살이 나고 말걸. 앞으로 장사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할 거야. 머리 식히고 잘 생각해봐. 글라우커스, 이제 그 노예는 자넬 걸세. 부르보는 몹시 당황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아이의 몸값은 몸무게만큼 금값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야? 값을 말해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글라우커스가 말했다. 6데나리온에 샀습니다만 지금은 그 2배인 12데나리온은 나갑니다. 스트라트니스가 대답했다. 그럼 그보다 훨씬 많은 20데나리온을 주지. 곧 관청에 가서 절차를 밟고 우리 집으로 돈을 받으러 오게. 클로디우스 나리가 아니었다면 100데나리온에도 안 팔았을 겁니다. 부르보는 우는 소리로 말하더니 다른 부탁을 했다. 하자는 대로 했으니 제 부탁도 들어주십시오, 클로디우스 나리. 판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원형 경기장에서 시합이 열릴 때 저를 장례 정리 담당으로 써주십시오. 좋아, 그렇게 하지. 클로디우스가 부르보의 가슴을 툭 쳤다. 그리고 부르보 귓가에 대고 소곤거렸다. 저 아테네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돈이 엄청 많거든. 그럼 이 소녀는 나한테 판 걸세? 글라우커스가 다짐을 놓았다. 예, 그럼요. 부르보가 대답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리떼게 가는 거죠. 나리떼게요. 신난다. 니디아가 소리쳤다.
그럼. 앞으로는 괴로운 일 따위 안 해도 된다. 폼페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집에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자 리디아는 글라우커스의 손을 놓고 물러섰다. 그토록 빛나던 얼굴이 잔뜩 흐려지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글라우커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나리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럼 지금은 그래. 니디야, 시간 버리지 말고 어서 가자. 이리 오너라. 제10화 행복한 미녀와 눈먼 노예. 리디아가 글라우커스의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다. 그날 아침, 리디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복도를 지나 안뜰로 나가 뜰과 꽃밭을 나누는 꽃 근처에 멈춰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기울여 여름 햇볕에 바싹 마른 꽃에 물을 주었다. 꽃들이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리디아는 쪼그리고 앉아 꽃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귀엽다는 듯이 꽃을 조심조심 어루만져 보았다. 마른 잎이나 벌레가 붙어서 꽃이 시들지 않았나 싶어 줄기도 만져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꽃에서 꽃으로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이 돌아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은 화원의 여신도 미치지 못할 만큼 우아해 보였다. 니디야! 글라우커스가 불렀다. 그 소리에 리디아는 이내 멈칫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뺨을 발그레 물들이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급히 갔다. 밝은 여름날 아침이라고는 해도 리디아에게는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이 환히 보이기라도 하는 양 한 번도 헛디디는 일 없이 꽃 사이를 지나 가장 가까운 길을 통해 글라우커스 쪽으로 서둘러 가는 모습은 신기하게 보였다. 니디야, 네가 여기 온 지 사흘이 되었구나. 네 몸에 꼭 맞는 옷도 마련됐고 전처럼 굳은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어때? 기쁘냐? 글라우커스가 리디아의 고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네, 기쁩니다. 그래, 이제 네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하려고. 뭔데요? 너는 아직 어리지만 똑똑한 아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너 혹시 이오네란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눈먼 소녀는 숨이 가빠졌다. 낯빛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멍하니 있다가 겨우 대답했다. 네, 그분은 나폴리에서 오셨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지. 나폴리, 아니 아테네 태생이다. 아테네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을 태어날 수가 없어. 니디야, 나는 그분을 좋아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디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너를 그분한테 보낼까 해. 네? 여기를 떠나 딴 집으로 가라고요? 그래, 이오네한테 가거라. 리디아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글라우커스는 누이 동생을 구슬리는 오빠처럼 리디아를 끌어당겼다. 니디야, 울지 마.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분은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어서 틀림없이 너를 귀여워해 줄 거야. 정 싫다면 억지로 보낼 생각은 없다만 나를 위해서라 생각하고 그분한테 가주지 않겠니?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보세요. 이제는 안 울잖아요. 그래, 그래야 우리 니디야지. 글라우커스는 리디아의 손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 그럼 가주겠지? 만일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어서 그분이 친절하게 해주지 않거든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뜰에 핀 고운 꽃을 많이 꺾어서 내 편지랑 같이 그분한테 전해다오. 나는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아직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어. 편지에는 내 마음과 너를 곁에 두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분이 편지를 읽어준다면 너는 또다시 내 옆에서 살게 될 거야. 이 집과 이혼의 집이 한데 합쳐지고 우리 두 사람과 너는 언제까지나 같이 살 수 있을 테니까. 니디아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다시 울지는 않았다. 니디아는 모든 걸 받아들였다. 그럼 꽃을 다 껐거든 내 방으로 와다오. 꽃병을 줄 테니. 나는 레다 방에 있겠다. 착하지? 다시 안 울 거지? 예, 나리. 저는 노예입니다. 슬프다느니 기쁘다느니 하는 그런 분에 넘치는 표현은 할 수가 없는 노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니야, 니디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의 몸이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일을 부탁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용서해다오. 나리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요. 사과를 드려야 할 사람은 접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자유의 몸이 된다 해도 나리의 뜻이라면 뭐든지 받들겠어요. 이 불쌍한 눈먼 아이를 언제나 지켜주셨잖아요. 게다가 큰돈을 내고 저를 그 끔찍한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고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글라우커스는 니디아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고맙다, 니디야.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니디아는 용서를 빌고 다시 말했다. 앞으로 2번 다시 자유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나리땡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하니까요. 저를 아무한테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약속했지. 그럼 이제 꽃을 꺾겠습니다. 얼마 뒤, 니디아는 글라우커스가 준 멋진 꽃병에 꽃을 꽂아 소중하게 안고는 베일을 쓰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서서 문지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행복했던 3일. 내가 네 위를 나리와 함께 넘어다닌 뒤부터 오늘까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 너는 좋겠다. 내가 나가더라도 언제까지나 평화롭게 지내? 너하고 헤어지려니 내 마음은 몹시 슬프단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울면서 나한테 속삭인다. 죽어라 하고. 이윽고 니디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별장을 나섰다. 꽃병에 아로새겨진 보석이 니디아의 가냘픈 품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니디아가 이오네의 집에 닿았을 때 이오네는 글라우커스가 보낸 심부름꾼을 만날까 말까 한동안 망설였다. 무엇 때문에 보낸 심부름꾼인지 몰라서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를 시켜 니디아를 방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이오네 아가씨. 니디아는 방문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오네를 불렀다. 부디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발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은 아가씨의 발치에 바치고 싶은 것입니다. 니디아가 말했다. 이오네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거렸다. 착하구나. 나를 위해서 그런 무거운 선물을 들고 오다니. 무거웠지? 노예더러 들어주라고 할걸. 이오네가 노예에게 꽃병을 받으라고 시켰다. 아닙니다. 이 꽃은 아가씨 말고는 아무한테도 줄 수 없는 꽃입니다. 니디아가 이오네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꽃병을 바쳤다. 이오네는 그걸 받아 탁자에 올려놓고 니디아를 살며시 일으켜 의자에 앉히려고 했다. 니디아는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저는 아직 제 소임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니디아가 글라우커스의 편지를 꺼내 내밀며 말했다. 이걸 보시면 글라우커스 나리가 왜 저 같은 걸 아가씨한테 보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니디아는 편지를 받아든 이오네의 손이 떨리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이온애는 등을 돌리고 탁자 쪽으로 가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기쁨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온애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나서 니디아를 보았다. 니디아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거기 옆에 앉아 있어. 답장을 쓸 테니까. 이온애가 말했다. 이온애는 탁자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편지에 자기도 글라우커스를 좋아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온애는 편지를 다 쓰고 일어섰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니디아가 물었다. 벌써 다 쓰셨나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면 글라우커스 나리는 고맙단 말씀을 하실까요? 이온애는 그만 목까지 새빨개져 입을 다물었다. 제가 이렇게 여쭌 건 만일 편지가 차가운 사연이라면 그분은 슬퍼하실 것이고 따스한 사연이라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여쭌 겁니다. 그러니 차가운 사연이거든 아가씨의 노예한테 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저녁 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니디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니디아, 이 편지를 가져다 드리겠니? 역시 그렇습니다. 누가 글라우커스 나리를 싫어하겠습니까? 니디아가 기뻐 소리쳤다. 어머, 니디아, 너 그분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너한테 그렇게 친절하시든? 네, 저 같은 눈먼 아이를 친구처럼 대해주십니다. 네 말이 맞다. 글라우커스는 바로 그런 분이야. 그럼 이 편지를 전해드리고 다시 와야 한다. 네가 돌아올 무렵에는 아마 내가 집에 없겠지만 방은 내 방 옆에 마련해 두도록 시키겠다. 니디아, 그 편지를 보니 너 테살리아에서 태어났다며? 그렇다면 나하고 같은 아테네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동생이 없으니까 네가 내 동생이 되어다오. 니디아가 이온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면서 말했다. 아가씨, 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이온애가 대답했다. 아가씨는 이 세상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어여쁜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원이옵니다. 아가씨 얼굴을 제 손으로 만져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손으로 만져보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니디아는 이온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허리를 낮추어 자기 쪽을 보고 있는 이온의 얼굴을 두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마치 이온의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려는 양 더듬어 나갔다. 니디아는 먼저 이온의 따은 머리와 이마를 더듬고 보드라운 장밋빛 뺨을 만지고 귀여운 입술을 더듬고 눈처럼 흰 백조가 떠오르는 목을 더듬어 보았다. 이제 알았다. 니디아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제 눈은 멀었지만 앞으로 아가씨의 모습을 언제든지 마음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 니디아는 이온의 편지를 들고 글라우커스의 별장으로 부지런히 걸어갔다. 오, 니디아, 너는 천사 같구나. 이온의 편지를 읽고 난 글라우커스가 말했다. 너한테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까? 이 고마움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구나. 이온애는 나한테 내일 놀러와 주세요 하고 적어보냈어. 니디아, 정말 고맙다. 이제 그런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가엾은 니디아가 말했다. 글라우커스는 되돌아가려는 니디아를 붙들고 이온애와 얘기했을 때의 모습을 2번, 3번 묻고 또 물었다. 니디아에게는 괴롭고 글라우커스에게는 기쁜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다.
글라우커스는 그제야 다시 편지와 꽃을 들려서 니디아를 돌려보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클로디우스가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 모두 함께 번화가로 놀러 나갔다. 니디아가 이오네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오네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아가씨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니디아가 한 노예에게 물었다. 아르바체스 사제댁에 가셨어요. 노예가 대답했다. 네? 그 이집트 사람네 집 말입니까? 왜 그런 곳에? 니디아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디아는 아르바체스 집에 불려가서 역겨운 연회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데다 그 연회에 대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까지 강요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니디아는 아르바체스가 악당이란 걸 꿰뚫어보게 되었다. 성자인 척하며 세상을 속이고 있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못된 일을 꾸미고 착한 사람을 홀려서 돈벌이를 하는 아르바체스를 니디아는 마음속 깊이 싫어했다. 선술집 부르보가 가라고 했을 때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버틴 게 그 때문이었다. 아르바체스 사제를 뵈러 가신 거예요. 옛날부터 그분하고 가까운 사이거든요. 노예가 말했다. 옛날부터라니 아가씨께서 자주 찾아가시나요? 니디아가 더욱더 놀라워했다. 아니, 오늘 처음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가씨더러 그 집에 안 가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가엾게도 아가씨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오늘 처음 가셨다고요? 틀림없이 처음이죠? 니디아가 다짐하듯이 물었다.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집을 보라고 하고 나하고 같이 좀 가봐요. 알았어요. 아가씨가 그대를 잘 보살피라고 하셨으니까. 니디아는 가지고 온 꽃을 내려놓고 노예를 앞세워 다시 글라우커스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글라우커스가 친구들과 놀러 간 뒤여서 어디로 갔는지 노예들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밤중이 되어야 돌아올 거라고 했다. 아가씨께서는 스스로 불길 속에 뛰어드셨다는 걸 까맣게 모르실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드려야 돼. 내 한 몸보다 소중한 글라우커스 나리를 위해서라도. 니디아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정작 힘이 되어줄 글라우커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니디아는 연회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다.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 없어! 니디아가 소리쳤다. 그리고 노예에게 물었다. 폼페이에 아가씨의 친척이나 친구가 있나요? 알고 있거든 가르쳐줘요. 전혀 모르나요? 노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오라버니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젊고 돈도 많은 나리가 왜 바보같이 이시스 신전의 사제가 되었는지 말이 많아요. 이 얘기는 아가씨한테는 비밀이에요. 노예가 대답했다. 이시스 신전의 사제? 이름은? 아페치데스라고 합니다. 니디아는 벌떡 일어섰다. 별장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했지만 노예를 재촉하여 지팡이를 짚으며 서둘러 이시스 신전으로 갔다. 둘은 곧 신전 둘레에 친 울타리에 다다랐다. 신전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도 없어요. 불러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쯤은 밤낮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니디아가 조바심치며 말했다. 노예가 불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숨 소리가 들려요. 다시 한번 자세히 둘러봐요. 노예는 투덜거리면서도 고개를 돌리며 신전을 휘둘러 보았다. 그러자 제단 앞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이 보였다. 아, 저기 있다.
노예가 그쪽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말했다. 흰 옷차림을 보니 사제예요. 저기요, 사제님! 이시스 여신을 섬기는 분! 들리십니까? 니디아가 소리쳐 불렀다. 누구십니까? 우울한 목소리가 나직이 들렸다. 저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아페치데스 날이 아니신지요? 그래, 내가 아페치데스다. 아페치데스가 울타리 있는 데로 걸어 나왔다. 이온의 오빠 아페치데스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아르바체스가 권하는 바람에 사제가 된 아페치데스는 사람들을 속이는 이시스 신상의 비밀을 알아낸 뒤로 정의감과 노여움에 불타 이시스 신전을 나갔다. 그런데 교활한 아르바체스는 갖은 말로 아페치데스를 집으로 꼬여 이상한 연애를 베풀어 술을 먹였다. 그러고는 술에 잔뜩 취한 아페치데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 춤을 구경시켜주기도 하면서 감쪽같이 속여 아페치데스가 다시 이시스 여신을 믿도록 조종했다. 그 연회를 열 때 아르바체스가 니디아의 노래와 춤을 적당히 이용했던 것이다. 아페치데스는 다시 이시스 신전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상한 연회에서 취했던 일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제단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신에게 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나,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니디아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노예에게 손을 흔들어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아페치데스 날이 되십니까? 너는 나를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몰라보는 거지? 저는 앞을 못 봅니다. 하지만 제 귀가 눈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나리가 맞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니디아가 말했다. 나는 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 오른손을 걸고 저 달을 걸고 맹세한다. 쉿, 조용히 하십시오. 허리를 숙이고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르바체스 사제를 잘 알죠? 어쩌면 손이 이렇게 찹니까? 너는 누구냐? 대체 어디서 왔느냐? 저런, 네 얼굴에도 핏기가 없구나.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기억이 없어. 아페치데스가 무서운 것이라도 본 듯 말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은 기억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니까요. 그보다 당신에게는 누이가 있죠. 누이가 왜? 말해봐. 아가씨가 아르바체스 사제의 연애에 초대받고 갔대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면 당장 죽여버릴 테다.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가씨는 그 집 연애실에 손님으로 계십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기다려! 아페치데스가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소리쳤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오네를 구하러 가야 한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 내가 가도 그 집 안에는 들어갈 수 없을 거다. 큰일 났구나. 이것도 다 네메시스 여신의 벌이다. 내가 그 역겨운 연애에서 엉망으로 취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그 집 비밀문까지 모셔다 드리고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일러드리겠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가세요.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다오. 아페치데스가 신전 옆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큰 망토를 걸치고 나왔다. 그리고 말없이 서둘러 걸어나가는 니디아를 따라 인적이 드문 길을 더듬으며 아르바체스의 집으로 향했다. 노예는